네, 전문성과 현장성이 살아있는 고품격 범죄 수사 토크를 지향하는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2부에 아는 경찰이 있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 분석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오늘도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시노포비아. 이게 중국 공포증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네. 최근에 중국을 향한 혐오라든가 괴담이 도를 넘으면서 이 코로나19와 무관한 중국인은 물론이고 우리 동포, 중국 동포들도 큰 피해를 입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이 중국 동포들이 많이 사는 대림동 상인들에게까지 이 피해가 지금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언론에서 네. 대림동 시장을 일종의 뭐 르뽀 형식으로 뭐 취재를 해갖고 왜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글쎄요. 그래서 그 목적을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그 근처를 가서 시장에서 그 좌판 같은 데에서 놓고 파는 이런 것들을 그냥 쭉 훑어나 봅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겉에 놓고 팔면서 뭐 지저분하다는 등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사실 딱 보면 내용상으로 딱히 지저분한 것 같지도 않고 예. 청결하게 잘 하는데 그러니까 그 기자의 시각으로는 네. 뭔가 좀 일종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갔고 그것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왜 우리 시장만 그러냐 다른 시장도 다 비슷한데 꼭 대림동 중국 동포 네. 중국 아니 지금 흔히 말하는 이 코로나19 이런 거 때문에 뭔가 연결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제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대림동에 그 12번 출구 나가게 되면은 그 골목 들어가면 중앙시장이 있어요. 예. 저희가 이제 국제범죄수사대에서도 이제 2주에 한 번씩 다가 단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대림동 그 시장 갈 때는 중국인들이 한 2만 정도가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장사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게 백화점처럼 깨끗하진 않고 연변에 가면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점상 비슷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청결을 유지한다고 하지만 일반인이 보기에는 백화점이나 마트처럼 깨끗하지 않았고 또 특히 중요한 거는 이 휴일날이나 토요일날 이런 데는 중국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분들이 대림동으로 많이 모여요. 네. 서로 친척 만나다 보니까 많이 중국 사람이 오기 때문에 아마 중국인들이 모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시노포비아, 뭐 차이나 포비아, 중국 공포 이런 걸로 아마 의도적으로는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는 이제 확산이 된 거죠. 네. 실제적으로. 근데 그런 뭐 여러 가지 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곳으로 뭐 그런 흐름들이 아니면 그런 잘못된 것들이 정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퍼져나가더라도 언론 쪽에서는 그런 걸 좀 잡아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왠지 보면 이런 걸 좀 조장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들기도 해서 좀 씁쓸하기도 하고. 그렇죠. 일종의 클릭수 올리기도 아니고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예. 게다가 뭐 노 차이나 포스터 이런 게 등장하기도 하고 중국인 출입을 금지하는 곳도 좀 늘고 있다고요? 지금 왜 그러냐면 알다시피 중국 우한에서 4만 4천 명 정도가 확진됐고 네. 1,113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중국인들이 한국에 뭐 우한시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 오는데 얼굴이 써 있지는 않아요. 확인이 안 돼. 그러니까 일단 중국인 그러면은 혹시 우한에서 왔을지 모른다. 우한 사람 만나게 되면은 많이 걸리더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라든지 고객들이 싫어할 수도 있다 싶으니까 식당에서 아예 그냥 노 차이나 중국 분들은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그런 확산이 된 건 사실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시노포비아라는 단어를 저는 좀 생소하거든요. 이게 이름이 있을 정도로 중국 혐오, 공포 같은 것들이 좀 있었나 싶기도 하고요. 원래 시노라고 하는 건 알았다시피 원래 중국은 진나라 시작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제 진시황 그래서 진이 이제 말하는 차이나가 된 거는 다 아실 거고 그래서 이제 시노라고 하는 건 차이나를 이쪽 발음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노가 이제 중국을 의미하고 포비아는 공포증. 예. 이른바 뭐 우리가 폐쇄 공포증이나 폐소 공포증 같은 그런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심리적인 위축 현상 같은 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양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히 커서 그것에 대한 서양의 두려움 같은 것도 얘기를 하는 것 첫 번째. 예. 그 다음에 그게 뭐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거 중국의 경제에 대한 두려움도 얘기될 수 있고 또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나서는 다양한 형태의 디아스포라 이제 이동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이동을 하면서
하층민들이 이종을 하면서 사실은 청결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걸 가지고 이제 빗대어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중국 공포증 뭐 네. 이렇게 얘기되는데 그 연호는 상당히 깊습니다. 아니 뭐 그건 있어요. 보면은 그동안 보면은 이제 중국 분들에 대해서 뭐 청결하지 않다더라 아니면은 뭐 그 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다더라 뭐 이런 거는 그동안부터 쭉 있어 왔지만 이게 도를 넘어서 문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것이 더욱더 문제가 좀 크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라고 명명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중국에서 코로나19 예. 코로나19라고 미안합니다. 19 코로나19라고 돼 있는 명명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8명, 29명인가요? 28명의 환자가 8명이 있지만은 사망자가 한 번도 없고 전부 지금 보면은 발표를 보게 되면은 중증 환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알다시피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4,400명이 넘은 상태에서 1,113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하니까 아마 방역 체제라든가 이런 걸 중국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그러니까 중국 분들이 한국에 오는 걸 싫어하는 거고 아까 지금 교수님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 영국하고 청나라하고 그 아편전쟁 할 때에 아마 서양 측에서 아마 그 중국을 청나라를 미개한 나라를 흘렸다는 것 같아요. 그런 인식도 있었고 이런 말은 안 되지만 사실 옛날 우리나라 그 계시던 선배분들이라든가 선조분들도 중국을 떼놈이라고 부른 적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하하는 게 있었는데 어떻든 지금 중국에서 미세먼지도 오고 또 대림동 같은 경우에도 범죄도 있고 또 이번에 또 중요한 신종 코로나까지 그게 우리나라 유입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심이 매우 커졌던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잘못 생각하다 보면은 이게 차별과 혐오가 어찌 보면 우리에게도 부메랑처럼 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동양인 전체를 지금 인종차별로까지 지금 이어지는 그런 경우도 좀 많이 있다고 하고 손흥민 선수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좀 있지 않았나요? 얼마 전에 맨체스터 시티랑 경기 끝난 다음에 네. 뭐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가 약간의 기침을 했나 봅니다. 뭐 경기 끝나고 보자 힘들니까. 네네. 근데 그거를 보고 이제 네티즌들이 상당히 그 잘못된 포스터를 가공으로 만들어 갖고 말하자면 다른 선수들한테 다 마스크를 쓰게 이제 일종의 그 저걸 한 거죠. 가짜로 만들어 놓은 거죠. 예. 합성 사진 한 거죠. 예, 합성을 한 건데 손흥민이 감염자고 예. 나머지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런 것을 유도하게끔 만드는 거 상당히 그 적절하지 않은 매우 부적절한 것을 통해서 네. 동양인에 대한 비하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을 넘어서서 시노포비아가 이제 동양에 대한 포비아로 넘어가는 상태.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조수미 씨가 나온 센터 그 성화공 같은 데서도 네. 동양인 전체에 대한 수업을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든가 다양한 형식 길거리에서도 동양인이 지나가게 되면 다 입을 가리고 도망간다든가 이런 형태들의 것들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네. 얘기되고 있는 거죠. 예. 광범위하게 퍼지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또 우리 내부에서도 특정 지역을 묶어서 공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김은배 팀장님 최근 이 인터넷상에서 광주를 향한 혐오 현상까지 불거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뭐예요? 그렇습니다. 그 이번에 그 신종 그 코로나19가 사실은 광주에서 편하실 대로 부르세요. 괜찮아요. 16번, 18번 환자가 발생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그건 이제 누리꾼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뭐라고 했냐면은 신종 코로나 발생자가 광주에 더 늘어나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비난을 한 거예요. 네. 사실은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번에 그 혹시라도 그 아십니까? 광산구에서 그 공문이 누출된 거 아시죠? 그래서 유폐됐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광주에 있는 시청에 시청 공무원이 누출한 거거든요. 경찰에서 이걸 했다고 하더라고요. 했는데 이런 게 합쳐서 가지고 일부 시민들입니다. 전체가 아니고 일부 누리꾼들이 광주에 대한 그 비난을 할 때 이 말도 안 되는 신종 코로나 이걸 또 확진자가 더 늘어나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는 좀 뭐라 그럴까요? 이런 농담도 아니고 또 그리고 뭐 저주도 아닌데 어쨌든 그런 거를 좀 퍼뜨리는 사람이 있었죠. 네. 과거에 이제 우리가 이 특정 어떤 커뮤니티에서 극우 커뮤니티에서 소위 이제 특정한 전라도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것을 붙여갖고 혐오 차별 발언을 계속했었고 그것이 이제 코로나와 연결해갖고 같이 붙여서 가짜뉴스, 혐오 뉴스가 지금 양산되고 있는 상황 이렇게 되는 거죠. 일제 강점기 때 뭐 중국이라든가 난징이라든가 아니면 일본에서도 그렇고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지진이 난다거나 이런 게 저놈들 때문이다라고 해서 막 이렇게 혐오 같은 것들이 살인으로도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도 했었는데 이런 거 하지 말라고만 하면 안 되고 이걸 좀 이렇게
처벌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지만은 논의조차도 안 되는 상황. 논의됐어도 사실은 뭐 상임위에서 통과되지도 않은 상황인 거고. 네. 현재로는 사이버 명예훼손 정도로 지금 처벌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고. 근데 이제 포괄적으로 이런 가짜뉴스 자체에 대한 네. 접근을 글쎄요. 방송통신관리위원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무엇인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못 간 것 같습니다. 그 가짜 뉴스 유포할 경우에 정부에서는 지금 업무방해 혐의로 좀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개인적인 신상이 나올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명예훼손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가짜 뉴스를 생산하거나 유포한 사람들에 대해서 업무방해라든지 또 뭐 디테일하게 할 경우에는 명예훼손까지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짜 뉴스를 생산하거나 유포하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네. 형량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벌금형 정도이고 예. 초범일 경우에는 거의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면역이 생겨서 네. 계속 반복해서 같은 행위를 하는 거죠. 그 행위 하나 자체가 엄청난 사람들한테 고통을 주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하게 되는 뭔가 이게 어떤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은 그런 상태인 거죠. 네. 그 지하철에서 그 감염됐다 그래서 막 그 거짓으로 했다가 한 유튜버도 입건됐다고는 하는데 입건 이후에 다시 또 관련된 또 영상을 또 올려서 좀 문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지금 구속영장이 저기 기각됐습니다. 기각됐어요. 예, 어제 기각됐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유튜버가 이거 쉽지 않다, 구속 쉽지 않다라고 했는데 정말 기각됐군요. 그러니까 좀 답답한 건 그겁니다. 본인이 얘기한 대로 네. 경찰 수사 별거 아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신청한다는데 내가 안 될 거 뻔히 한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법원에서 기각해버리니까 네. 이 사람이 더 기고만장해서 지금 더 떠들고 다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런 형태의 막대한 어떤 피해를 계속 유포하는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든 제재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그걸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게다가 이번에 그 마스크 불법 거래한다고 하는 사재기한 업체들도 좀 적발됐다고 하는데 마스크 구하기가 상당히 좀 쉽지 않다고 하거든요. 지금 마스크 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각처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지금 2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그 마스크를 매점 매사 가면 처벌을 하거든요. 네. 처벌하는데 이 법에 위반하게 되면은 2년 이하 시형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릴 수는 있어요. 네. 그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매점 매장하는 업체들이 사실상은 재작년에 작년 걸 기준으로 해서 150% 1.5배를 내가 갖고 있어요. 보관을. 그리고 5일 동안 안 팔아. 이러면 처벌할 수 있거든요. 네. 그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빨리 만든 마스크를 시중에 판매를 하라는 얘기인데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아가지고 안 팔고 창고에 보관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번에 아마 한 105만 장 정도를 보관하는 업체를 적발했다고 그래요. 네. 근데 지금 문제가 네. 신고는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신고는 이제 식약처에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무부서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 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라고 하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하는데 신고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거기에는 합동 단속반이 일일이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겠죠. 네. 근데 그 인원이 한 17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인력이 안 되는군요. 인력이 그걸 다 확인을 해야 되고 그걸 또 일일이 담당자를 불러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나마 그렇게 해서라도 마스크 가격이 안정되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일벌백계라고 하잖아요. 누군가가 물론 다 하기도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강력한 처벌이라든가 합당한 처벌들이 이루어져야 그게 나도 해도 되겠다라는 마음을 못 먹게 하거든요. 앞서서 여러 가지 가짜뉴스 관련한 것도 그렇고 이런 뭐 매점 매석도 그렇고 좀 철저하게 좀 합당한 처벌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아는 경찰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고유정의 선고를 앞두고 마지막 재판이 그제 열렸습니다. 배상훈 교수님, 이 고유정은 뭐 전혀 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면서요? 한 얘기가 그겁니다. 보통 한 것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마지막에 판사님들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네. 좀 미심적인 부분 물어봤고 변호사의 최후 변론을 했고 그다음에 최후 진술을 했는데 최후 진술 과정에서 본인이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그때 그냥 성폭행 당하고 말 걸.
이 사단을 내가 왜 만들었을까라는 쪽으로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 결국은 뭐냐면 네. 전 남편이 자기를 공격했을 때 반격하지 않았으면 이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그러니까 책임을 전 남편에 돌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전 우발적 살인을 강조하는 내용이네요. 강조하고 자기가 피해자임을 강조하면서 그것도 자기가 우발적으로 했고 예. 지금 있는 의붓아들 살인 사건도 전혀 자기와 관계없다라는 쪽으로 극구 부인하면서 여러 차례 눈물도 흘리면서 이게 방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억울하다는 취지로 고유정이 말을 하다가 판사님과 머리와 뇌를 바꿔서 보여주고 싶다 이런 말까지 했다면서요?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교수님 말씀드리지만 판사님하고 나하고 뇌와 머리를 바꾼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의 거를 판사님이 그걸 가져가게 되면은 나의 억울한 부분을 풀어주겠다. 이걸 이제 주한 것 같은데 어차피 고유정 변호사님 측에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졸피뎀도 사용한 적 없다. 그리고 성폭행을 피하기 위해서 우발적으로 죽인 거다. 이보다들 죽인 적 없어. 이걸 계속 유지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서 본인이 다 말 못하고 정확히 표현을 못하니까 그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거를 머리를 바꾸면은 판사님이 더 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빗대어서 한 말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전 좀 놀라운 게 이런 표현은 안 써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면 제 머릿속을 보여주고 싶습니다라고 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뇌를 바꾼다는 얘기를 평소에 할 수가 있을까 싶은데 이건 배상훈 교수께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인간의 행동이라는 것이 자기가 보고 촉감적으로 느낀 것과 오히려 더 친화적을 갖는다고 얘기를 하죠. 이건 방송으로 말씀드리기 애매한 부분은 뭐냐면 그럼 실제로 이런 행동을 했다는 얘기냐. 근데 이제 이건 임상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저희들은 의심을 합니다만은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얘기 나올 때 두 가지로 좀 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촉감적으로 이 감각적으로 들어온 어떤 것이 이 말을 흥분했기 때문에 툭 나왔을 가능성과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얼간이 전략이라고 해서 이 얼간이가 이제 표준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의 배심원 재판에서는 상당히 그 말을 불합리적으로 많이 합니다. 아 일부러. 그래서 비논리적인 사람으로 배심원들이나 재판장한테 보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말이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조금 이 사람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계속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행동이나 정신까지도 좀 이상한 사람이네. 예, 이렇게 인식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이제 얼간이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건 배심원 재판에서는 좀 가끔 시도되는 건데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사실 이 말은 상당히 황당하죠. 공판은 다 끝난 상황이죠 지금. 결심 공판. 그렇죠. 이제 1심 선고만 남은 상황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난달에 검찰이 이미 사형을 구형했다고 들었습니다. 선고 두 분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실까 궁금한데 김은배 팀장께서 제가 보기에는 검찰에서 사형을 구형했기 때문에 1심 재판부도 거의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공소장에 나와 있는 건 2명을 살해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잔혹하게.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단은 무기상 사형할 건데 제 생각에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제가 걸리는 게 마지막에 재판장께서 또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원래는 지금 질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고 재판이 이렇게 미뤄지게 된 것은 고유정 쪽에서 사실조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과수에 사실조회를 해가 그것이 안 왔기 때문에 최우진도 못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재판장께서 물어보신 거죠. 지금까지 내가 정리된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게 좀 계속 걸립니다. 분명히 유죄는 맞는데 유죄의 범위가 그러니까 이제 계획적 살인과 우발적 살인은 이 천지 차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지금 재판장께서도 한번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계획적 살인 쪽이 맞는 것 같은데 형량을 고민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공소장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의 주장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계획적인 살인이나 우발적인 살인이나를 그 공소장 안에 검찰이 증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고유정이 검사님 무서워서 대답 못하겠어요 해버리고 몇 번 미뤄진 적이 있었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한번 다룬 기억이 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그거를 어떤 대체적인 어떤 논리 구조로서 검사가 입증을 더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오히려 거꾸로 재판장께서 고유정이란 피고인에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는 상황은 검찰 쪽에서 좀 피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갔고
아직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건 선고가 나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은 좀 약간 이례적인 상황이라서. 그런데 어떻든 간에 지금 살인죄는 시인을 했고 네. 계획이냐 우발적인데 검찰에서는 보강 증거가 사실 있습니다. 조피된 문제라든지 그 도구를 미리 구입한 거 그리고 살인 후에 사체를 유기 그다음에 방기한 것까지 다 지금 나왔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검찰에서는 방증이 있고 간접 증거 있는 거고 고유정 측에서는 무조건 진술에 의해서만 그냥 부인하는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는 증거를 얻기 때문에 일단은 검찰 쪽에 더 위에 점유가 돼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저희가 헤드라인 뉴스하고 기상청 갔다가 교통까지 확인하고 와서 두 분과 함께 계속 다음 주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가 확진자는 없는 가운데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국내 명칭을 코로나19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세 번째 환자는 오늘 중으로 퇴원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바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는 크루즈선에 승선한 한국인 14명으로부터 국내 이송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방역은 빈틈없이 하되 지나친 위축은 피해야 한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는 예정된 행사들은 계획대로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4.15 총선 서울 종로에 예비후보로 오늘 공식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해 지금 당장 예정된 일정은 없다면서 추가 정상회담은 적절한 상황에서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이어서 기상청의 송소진 씨 연결합니다. 미세먼지와 날씨 정보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오고 있지만 빗줄기가 약한 중부지방과 경북 지역은 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나타나는 곳이 많습니다.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오늘 종일 공기가 탁할 전망이고요. 전라도와 경남, 제주도는 보통에서 좋음 단계의 먼지 농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그중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을 전망이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에 강풍이 예상됩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 8도, 대전 10도, 대구 12도, 광주 13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2도에서 5도 정도 낮아도 평년 기온보다는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6.5도입니다. 미세먼지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오수미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남부권에 더 많은 양의 비가 내리다 보니 사고가 더 잦은 편입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함안 2터널 부근 2차로에 화물차 사고가 났습니다. 처리는 마무리가 됐지만 여파가 남아 정체고요. 부산 포항간고속도로 부산 가는 길로도 외동 휴게소 1차로와 갓길에 걸쳐 승용차 사고가 났고 수습 중입니다. 부산 외곽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도 기장 2터널 부근 3차로에 승합차 단독 사고가 났는데요. 각 사고 구간들 잘 살펴서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백면도 수원 진입로 2차로에서 승용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주변으로 혼잡하니까 조심히 지나시기 바랍니다. 이후 정체 구간은 양재에서 반포까지만 7km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아는 경찰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그리고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7204님께서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이번 사태로 인한 공포 때문에 중국인을 꺼리는 마음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걸 밖으로 꺼내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차별은 결과적으로 혐오와 폭력을 가져옵니다. 이런 차별은 결국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좀 다른 주제로 또 가보겠습니다.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센터인데요. 지도교사가 상습, 성추행 등을 벌어진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파문이 좀 크게 일고 있다고 했는데 MBC 스트레이트에서 단독 보도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었어요? 먼저 이해하실 게 이제 소년 처분은 예. 1호부터 10호까지가 있습니다. 1호부터 10호까지 예, 있죠. 예. 예, 예. 우리가 8, 9, 10은 우리가 보통 소년원이라고 하는데 보내는 거고 중한 범죄자 소년인데 그다음에 1호는 이제 집으로 그냥 보내는 거. 우리가 훈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 3호 같은 경우는 이제 말하자면은 수강 명령 이렇게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 5는 이제 보호 관찰인데 6, 7호가 좀 독특합니다. 6호 같은 경우가 어떤 사회 시설한테 위탁해서 관리하게 하는 거고요. 7호는 거기에 치료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7호는 아주 없는 거고요. 예, 예. 6호 처분 시설이 사실은 지금까지 상당히 위험하다, 문제가 된다라고 이제 많이 얘기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1부터 5까지와 예. 6, 7이 나눠지고 8, 9, 10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년 처분 시설. 그럼 정리하면 그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중한 범죄를 저지르는 애들은 소년원 그렇죠. 예. 으로 보내는데 8, 9, 10. 네, 그게 8, 9, 10호고 예, 처분이고. 그 예. 밑단계에서 보면은 시설로 예. 애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예, 그게 6호 처분 시설입니다. 근데 그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뭐 청소년 교육센터 뭐 이런 곳인가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데입니다. 그렇죠. 아동복지시설이라든지 소년보호시설인데 네. 요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그 살리조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는 애들이 교육받으러 온 게 아니고 감화시키기 위해서 수용시키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학생들을 뭐 교육시키거나 아니면은 뭐 와서 그런 또 수련하는 게 아니고 예. 실제적으로는 소년법을 저지른 범죄인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 범죄인들을 6개월 정도에 갇혀가지고 보호처분 그 시설에 수용해가지고 감화시키는 것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형사 처벌이 아닙니다. 예. 이건 보호 처분입니다. 어.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렀지만 청소년이기 때문에 네. 교도소에 안 보내고 한다는 것이고 문제는 이 시설의 참 지위입니다. 네. 이것은 민간 시설입니다. 근데 민간 시설인데 그리고 민간 시설이고 거기에 있는 지도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네. 민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 자체는 공적인 업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 시설에 공적인 업무를 하도록 위탁을 한 겁니다. 그렇죠. 처분이니까 공적인 그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는 지도교사라든가 아닌 관리자를 제대로 교육하거나 어떤 이걸 하지 않으면 지금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예. 이 사람들의 어떤 지도교사의 인성이라든가 어떤 자질 같은 걸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안 하면은 예.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한테 성추행을 하거나 아이들을 군대식으로 직접적으로 어떻게 그 린치를 가하거나 예. 폭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하는 것을 해도 누구 하나 감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8, 9, 10호에 해당하는 소년원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런 문제점들이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곳은 소년원은 국가가 운영하고 관리를 하는 곳인데 이게 민간 시설인 이런 청소년들을 뭐 감화시킬 수 있는 이런 곳으로 보냈더니 이쪽에서는 관리가 안 되니 그냥 어떤 일이 저질러졌는지도 평소에 모를 수도 있겠군요. 모를 수도 있고 어차피 그 보호시설, 그 감호시설에서 예. 어떤 규율과 규범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정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년원처럼 엄하진 않다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와 있는 그 범죄자, 즉 미성년자 범죄자들을 어느 정도 규율 안에 넣기 위해서는 규칙이 있는 건데 네. 그 규칙을 강하게 할 수도 있고 약하게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폭력이라든지 범죄 행위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의 그 규칙을 좀 강하게 하는 것은 인정이 됐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어떤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흔히 말한 이 청소년들의 감화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예, 지도교사의 수주도 제한돼 있고 왜냐하면 많이 고용하면 돈이 더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한 10개 정도 시설이 있습니다. 대부분 예. 종교시설이고요. 예. 1000에서 1200명 정도가 지금 수용돼 있습니다. 많네요. 전국적으로. 예. 근데 거기는 지도교사들의 자질이라든가 아니면 숫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일종의 통제를 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서 위계를 준다는 겁니다. 강압이라든가 예. 뭐 이런 것들이 일종의 있을 수밖에는 없겠네요. 그래서 여기 지금 문제가 된 겁니다. 즉 말하자면 처음 들어간 아이들한테 가장 밑에 지위를 주고 가장 위에 권력을 많이 주는 아이들한테 이들한테 통제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어떤 가혹행위도 나타나고 스스로 거기서 뭔가 처분을 받은 아이들끼리도 그렇죠. 그렇게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지금 교수님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처음 받은 그 소년이 거기에 위탁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첫 번째가 열매. 네. 7단계가 있는데 열매, 그다음 새내기, 나우미, 바름이,
도우미, 세우미, 이끄미까지 7단계를 주면서 그 각 단계마다 지위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통솔하기 좋기 위해서 그걸 한 건데 이런 과정에서 뭐 폭행이라든지 협박이라든지 가혹행위 또 그리고 뭐 일설에 의하면은 뭐 벽타기 시켰다든지 108배, 불교 108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시켰다고 해가지고 가혹행위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영등포소에서 수사를 했는데 이 혐의가 안 나와서 내사 종교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촬영도 했고 여기에서 취재를 했지만은 조금 그 피해 본 사람들이 조금 약간 강하게 진술하지 않았나. 실질적으로 수사를 해보니까는 그런 가혹행위나 폭행행위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이제 작년 1월의 얘기입니다. 네. 이 사건이 벌어진 게 작년 1월의 얘기고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경찰에서 이 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경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으니까 이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언론에 간 겁니다. 언론에 가갖고 실제로 경찰에 조사를 해도 이게 개선되는 게 없다. 그런데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전체 수용된 51명 중에 32명이 범죄 희생양이 됐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그런 형태의 지위를 줘서 스스로 어떤 무엇인가를 이렇게 통솔하게 하는 건 좋지만 이게 어떤 청소년 교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어떤 백 데이터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는 해왔었고 관행적으로 하는 거죠. 알아서 하겠지라고 처분은 그냥 무조건 내렸고 내리면 그쪽으로 갔지만 그쪽에서는 이 민간 시설에서는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여력도 안 된다 그러면은 아이들을 통해서 또 관장하게끔 만들어 버렸고 그렇죠. 그 안에서 위계 질서 같은 것들 내세우면 쉬우니까 폭력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담당하시는 신부님은 본인은 몰랐다. 밑에서 이뤄진 건 그 개인의 일탈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어쨌든 지금 경찰 조사는 다시 진행되어 있는 상황인데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게 대부분 종교, 거대 종교 시설이기 때문에 경찰이나 언론이 접근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이런 처분을 받은 아이들을 받으면 받을수록 수익은 올라가니까 이걸 계속 해왔던 건 같고 하지만 이게 통제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아이들끼리 통제하는 거 가장 쉽겠죠. 근데 그 안에서는 뭐 강압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또 분명히 제압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을 것 같다는 추측은 들 수밖에 없네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걸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하나의 센터에서만 문제가 됐다고 하는데 다른 데가 이러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네요. 이건 좀 살펴봐야 될 좀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는 경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